자, 계속해서 이제 민법 통치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원래 이제 교재 순서는 제일 앞쪽에 있는 부분인데 제일 뒤에서 빼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해서 자, 먼저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는 법률 규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주로 논의하는 것은 법률 행위라고 해서 어떤 사람의 의사 표시에 따라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법률 행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논리 구조가 이런 식이야. 어떤 법적 효과라고 하는 것을 법률 효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용어상 법률 효과의 원인이 되는 것을 가리켜서 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법률 효과의 원인이 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가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도 법률 효과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하나가 소위 이제 준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도 법률 효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했던 거 계약이라든가 취소라든가 해제라든가 이렇게 어떤 개인의 의사 표시에 따라서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준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률 규정에 따라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 민법 규정에 따라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준법률 행위. 그 중에서 법률 행위,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니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법률 행위는요, 당사자가 존재해야 될 테고요. 법률의 목적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되고요. 세 번째, 의사표시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에 공부했던 얘기 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다라고 하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제한 능력자는 이런 게 있었죠. 지금 이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에 비해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없는 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권리 능력이 없다는 죽어버린 거야. 죽은 사람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그건 무효가 되게 된다. 의사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술 먹고 마약에 취해서 맨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어떤 계약서를 썼다라고 했을 때 이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우리 시험 보면 다뤄지지 않습니다. 해서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목적 관련해서 무효가 되는 케이스, 지금 이제 강행 법규 효력 규정에 위반한 법률 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반사회적 법률 행위, 민법 103조 위반, 가장 대표적인 게 적극 가담한 이중 매매 이런 것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리고 104조 위반, 불공정한 법률 행위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앞에 공부한 내용을 쭉 다시 한번 제목을 체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지금 의사표시 관련해서 쉬었던 게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와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는 뭐가 되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고, 통정허위표시 그리고 비해진의 의사표시 중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건 뭐가 된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 그래서 앞에 쭉 했던 얘기들을 제목들을 읊어드리는 거고, 이미 공부했던 것 중에서 자, 바로 농지 매매 계약에 있어서 농지증이란 게 없어도 그 매매 계약 자체는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가끔 잊어버릴 만하면 한 6, 7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게 농지 매매 계약에 있어서 농지증이라고 하는 것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즉 매수인이 농지증을 시군면장한테 발급받기 전에 먼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할지라도 두 사람의 의사의 합치가 있게 되면 그건 매매 계약으로서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나머지 이제 공부했던 거 대리 행위라고 하는 거, 이건 대리권이 있을 때만 어떻다? 본인에게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자, 공부했던 거 조건부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가 돼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또는 지금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에서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이 도래해야지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법률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등기 있어야 어떻다?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백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물론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좀 어려운 게 계약법 강론 파트에서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을 하게 되면 과실 수익권은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귀속이 된다라고 할 것. 이런 얘기가 같이 관련되고, 허가부여 안에서는요, 토지매매 계약, 토지거래 허가 있어야 어떻다? 확정적 유효가 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 그 다음에 꼭 이제 별 의미는 없는데 학교법인
에 있어서 기본재산 처분,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103조 할 때 같이 지문 속에서 튀어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었죠. 바로 자 효력 발생 요건 중에 하나가 됐던 것이 자 지금 미르 스포츠 뭐 K 스포츠든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나중에 법적으로 욕을 먹게 되겠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되냐면은 저게 이제 되는 거죠. 지금 재산법인에 있어서 기본재산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이에 대응해서 기본재산이 아닌 재산, 즉 처분 가능한 재산이 있는데 이 기본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장관 허가가 있어야 다 팔아먹을 수가 있다. 근데 그 K스포츠단이니까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이번에 이제 그건 이제 K스포츠단의 기부를 요구했던 이 사안은 거기서 이제 뭐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그래봤자 20년이고 이제는 관심도 없어졌지. 하여튼 간에 그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800억 가까이를 삥을 뜯는데 뭐 삥을 뜯는 것 자체는 그분 쪽 살아온 삶이 그런 거니까 그 자체는 불법을 볼 가능성이 되게 낮아요. 왜?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몇백억을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 아니. 그 사람들은 그동안 쭉 살아온 삶 자체가 돈 많은 애들한테 어떻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네 좀 찬조 좀 해라 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사람 일반인 지금 우리 일반인 기준에서는 뭐 어떻게 몇백억을 달라고 이렇게 말이 안 되지만은 그 사람들은 쭉 그렇게 살아왔어. 평생을 아빠가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그게 왜 비난을 받냐면 그 800억 가운데서 720억인가를 처분 가능한 재산으로 분류를 해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걔들이 그 재단을 접수해갖고 언제든지 720억을 팔아버릴 수가 있다. 지들 멋대로. 그래서 이제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처분 가능한 재산을 한 80억 하고 기본 재산으로 720억을 했으면 그건 거의 처벌 가능성이 거의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런 기본 재산의 처분을 위해서는 반드시 장관,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어요. 요거 하나만 좀 막히는 것이고요. 나머지 다 지금 공부했던 내용들을 확인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딱 하나 아예 치고 들어갈 게 농지 매매 계약에서 농취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매수인이 농취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도 그 자체는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이미 지문 한번 보셨고요. 그나마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게 이 녀석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슈가 될 주제 가볼까요? 자, 법률행위 효력 발생 시기 중간중간에 보셨습니다. 도달주의 작년에 한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되는데 자 일단은 자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도달해야지 어떻다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앞에서 계약의 무권 대리에서 본인이라는 사람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라고 자 상대방에게 도달되게 되면은 상대방한테 직접 얘기를 안 했어도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어떻다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도달의 의미,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도달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셨고요. 도달의 추정이라고 하는 거, 작년 시험 문제 포인트죠. 내용 증명, 등기 우편으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반송되지 않았다라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은 이때 도달이 추정되게 됩니다. 지금에 와서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조항이에요. 왜? 지금에 와서는 대부분이 적어 있었잖아요. 등기 우편을 보내게 되면은 상대방이 이 편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편으로 바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전자적으로 연락이 오고 다 전자적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도달을 했네 안 했네 따져 물으실 게 없는데 옛날에 손으로 가서 써주던 그런 시절에는 이게 지금 몇 개월 지난 상태에서 현재를 받았네 안 받았네 이런 다툼이 있게 되면은 등기 우편에서는 관념적으로 항상 반송되지 않는 이상 상대방이 없으면 반송이 되기 때문에 반송되지 않는 이상 바로 도달을 추정하게 된다. 작년 시험 문제 답이 됐었고요. 주로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이 특수한 경우 자 의사표시가 발신되고 상대방에게 도달이 됐습니다. 자 근데 도달이 됐는데 문제는 그 와중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할 거. 이게 주요 이슈.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비우고 가십시다. 너무 어려우니까 쉬운 거 가지고 가시면 돼. 그 다음에
자, 기본적으로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도달주의가 될 텐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라고 해서 격지자 간의 계약,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간의 편지를 주고받는 그런 계약에 있어서 승낙의 통지가 발송된 때, 청약 아니야? 승낙의 통지가 발송된 때 바로 그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서울에 사는 사람이 5월 1일 날 갑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발신을 하게 됩니다. 매도 청약을 합니다. 내 토지를 이렇게 사라. 자, 그래서 그러면서 거기다 승낙 기한을 정합니다. 5월 7일까지 답을 다오. 그래서 이 사람이 5월 7일 날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실제 도착은 5월 9일. 그러나 이미 이렇게 격지자간의 계약에 있어서는 5월 7일까지는 유효하다고 그랬는데 5월 7일 날 발신하게 되면 그 자체로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발신주의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별 내용 없어요. 그래서 도달의 의미하고요, 도달의 추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미 도달했다는 전제에서 중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 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격지자 간의 계약, 포인트 승낙이야. 주의하셔야 돼. 격지자 나오면 청약이 발신된 때 뭐 계약이 성립한다, 계약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장난들 하는 것들 구성이 되니까 이렇게 간단한 부분들은 말장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해서 요게 30회 때 구성됐던 주제.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것이 의사표시의 수에 따른 법률행위의 분류라고 해서 가장 기본이죠.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 요즘엔 잘 나되지 않습니다. 먼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동철, 상추, 취해해라고 하는 거,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라고 하는 거. 이 중에서 우리가 주로 많이 공부했던 게 해제, 해지하고 취소를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취소권 행사가 있게 되면 어떻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 이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이런 것이 있었죠. 물론 다시 세개 외우셔야 될 취소권의 제한이라고 해서 첫 번째 추삼 한십,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 경과되면 제척기간 도가 더 이상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법정 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추인하더라도 자, 이때 추인으로서 효력이 있다. 세 번째 이슈, 법정 추인이라고 해서 취소권자가 일정한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나중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법정 추인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제주로 공부했었죠. 자, 어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 그러면 유효하게 성립하면 채권 채무가 발생하게 될 텐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 있는 채무 불이행이 있게 되면 이 사람 뭘 할 수 있다?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해제권 행사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되는 거. 그래서 소급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해서 원상 회복의 문제, 손해배상의 문제, 이런 걸로 귀결이 되게 된다라고 할 거. 해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해지라고 하는 것은, 자, 해지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가자고 그랬었죠. 임대차 등에서 또 유인 명리시탁에서 해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장래효라고 하는 거 해서 꼭 채무 불이행이 아니더라도 민법 규정에 따라서 해지권이 부여가 되게 되면 해지권자가 해지했을 때 어떻다? 장래효. 장래효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무효인 법률 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 거 장래효, 해지 장래효. 그 다음에 기한의 도래 장래효라고 하는 것. 그 외에 가등기 기한 본등기 했을 때 물권 변동 시기 본등기 했을 때부터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제일 어려웠던 게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했을 때 장래효라고 하는 가등기 이전기가 있을 때 유효하는 것이 되게 된다 해서 해제, 해지, 취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문 중에 뭐 상계 얘기 한번 나왔었나? 추인부터 볼까요?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이라고 하는 것. 장래에 대해서 다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추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법정 추인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원인이다 해서 인정할게 라는 식의 개념을 추인이라고 불렀었죠. 또 계약의 무권 대리에 있어서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 대응해서 본인이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본인에게 법적 책임이 귀속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추인이라고 부른다. 상계, 자주 안 보는데요. 퉁치는 걸 뭐라고 한다? 상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내가 100만 원 받을 게 있고 그 전에 100만 원 채무를 지고 있을 때 그러면 그거하고 그랑 퉁치자. 이게 상계. 철회. 자, 우리가 주요한 이슈 몇 개 있었죠? 그래서 철회 중에서 제일 쟁점이 됐던 거, 그런 게 존재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계약이 무건들에서 선의 상대방 어떻다? 철회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철회권 거의 인정 안 됩니다. 근데 없던 일로 돌리자라는 것을 철회라고 하는 거. 자, 동의는 거의 공부할 일이 없죠. 자,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미리 동의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관련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 요즘에 잘 내지는 않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명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의 그 의사표시가 도달하게 되면 취소, 해지, 자, 추인 이런 것들이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 외에 아까 지문 중에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들이 유효하다라고 틀게 뽑아냈었고요. 바로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로 시험 문제에서 한동안 유행했던 게 해지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비해서 합의 해지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한 유형.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 사이에 매매 계약의 체결을 했다. 갑은 을에게 등기 넘겨줘야 되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될 이 사안에서 만약에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갑은 뭘 할 수 있다?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는 갑이 등기를 안 넘겨주고 있다. 그러면 을은 해제권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로 넘어갈 텐데 이 중간에 갑, 을 두 사람이 중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행기 전에 초부를 칩니다. 그냥 계약 없던 걸로 치자라고 했을 때 좋아, 없던 걸로 치자라고 하는 거 두 개 의사표시 합치죠. 이걸 우리가 합의 해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합의 해지도 마찬가지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양쪽 다 잘못이 없어. 근데 중간에 그 없던 일로 하자.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합의 해지. 오케이 하면 이게 새로운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합의 해지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한 유형이 된다. 표현상 약간 어려울 수 있고요. 요 근래 문제에서 합의해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자 돌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이자 돌려줄 필요가 없다. 해제권이나 해지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해제권은 주로 이슈가 되는 것이 해지도 마찬가지지만 자, 원상 회복 등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계약금 받았으면 계약금에서 이자까지 쳐서 돌려줘야 된다. 근데 합의 해제나 합의 해지의 경우는 새로운 계약의 유형이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3년 동안 3번이나 나왔던 게 합의 해제에서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맨날 틀리게 뽑는 그런 주제가 됩니다. 일단 이 영역에서는 합의 해지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한 유형이다. 그래서 동철상추 취해라고 하는 거, 이거랑 바로 비교해서 장난치는 것이 합의 해지를 툭툭 던져놓는데 요즘엔 출제 빈도가 떨어지는 영역. 그 다음에 이제 이행위 문제 발생 여부. 얘기가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제일 버겁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되죠. 나머지는 뭐 대강 들어보면 외워서 휴부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건 이렇게 가십시다. 자, 지금 갑하고요, 을이라는 사람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앞에서 공부하실 때 을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이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매매 계약이 일단 성립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매매 계약에 대응해서 자,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갑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매매 계약, 이것을 이름하여 채권 행위 또는 의무 부담 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부분을 떼내서 채권 행위 또는 의무 부담 행위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이 부분, 자, 아직은 소유권 넘어가지 않고 약속만 한 상태야 매매 계약, 당연히 채권 행위.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계약법 강론에서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다 같은 맥락이죠. 매매 교환 임대차가 뭐가 된다? 채권 행위.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매수인 소유권 취득하거나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목적물이 인도가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인도의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거, 앞으로 채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바로 이것을 이름하여 채권행위 또는 의무 부담 행위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등기가 넘어가야지 어떻다?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등기를 넘겨주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물권 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물권 행위가 있어야만이 어떻다? 이때 완벽하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계약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두 가지 행위가 있는 거야. 소위 의무 부담 행위 또는 채권 행위라고 해서 각각의 채무가 발생하는 단계가 있게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권리가 넘어가게 되는 단계 물권 행위 또는 처분 행위라는 단계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게 물권 행위냐 채권 행위냐 의무 부담 행위냐 처분 행위냐 이걸 따져보는 게 더 이렇게 짜증나. 그래서 일단 외울 게 매매 교환 임대차는 뭐가 된다? 바로 우리 세트로 계약법 강론에서 공부하게 되면 매매 교환 임대차는 뭐가 된다? 채권 행위 또는 의무 부담 행위다. 나머지 모르면 다 뭐가 된다? 물권 행위 또는 처분 행위다. 굳이 좀 살을 붙여서 보게 되면 우리가 매매에서 타인 권리의 매매라는 것이 있었죠. 전부 타인 권리 매매라고 해서 소위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따져 물었던 그런 사연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거지. 지금 채권행위는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도 어떻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 자체는 어떻다? 유효한 것이다. 뭔 소리야? 갑소유의 X 부동산이야. 근데 을이 지 부동산인 양 병과 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타인권리 매매라고 해서 이 자체는 어떻다? 유효한 것이다. 타인권리 매매도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앞으로 을은 병한테 등기를 넘겨받든 뭐 지지고 볶든 지가 알아서 이행기까지 누구한테? 병한테만 등기를 넘겨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채권 행위라고 하는 것은 처분 권한 자체가 필요치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즉 타인 권리 매매도 가능하다. 타인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 이것도 유효한 것이다. 내 부동산이 아닌데 제3자와 내 부동산도 아닌 이 부동산과 그 사람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계약 자체도 다 유효하게 된다라고 할 거 해서 이게 유효의 문제가 하나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행위는요, 자신에게 처분 권한이 있을 때만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예를 들어서 갑소유의 X 부동산인데 을이 이 부동산을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이걸 우리 타인 권리 매매라고 해서 매매 계약 자체는 채권행위니까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유효하다는 얘기는 을은 병에게 등기를 넘겨줄 의무를 지고 병은 을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게 지 명의도 아닌데 서류를 조작해서 을이 병한테 등기를 넘겨줬다. 이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된다. 즉 물권 행위라고 하는 거, 매매교환 임대차 계약을 제외한 소유권의 이전, 물권의 양도 이런 것들은 당연히 어떻다? 물권의 양도 등은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근데 서류 조작해서 병한테 등기를 넘겨줬다고 치면은 이 등기는 무효가 되게 된다. 다시 갑시다. 자, 채권행위, 의무 부담 행위라고 하는 것,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등기를 넘겨줄 권한이 없는데 서류 조작 등을 통해서 등기를 남의 물건을 제3자에게 넘겨줬다. 이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물권의 양도, 자, 그 다음에 채권의 양도, 물권의 포기, 채권의 포기 등이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이렇게 가면 힘들어지고요. 물권 행위하고요. 자, 그 다음에 채권 행위를 구분할 때 채권 행위는 그저 매매, 교환, 임대차. 매매, 교환, 임대차는 뭐가 된다? 채권 행위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채권의 양도라는 게 뭐냐면 내가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딴 사람한테 채무자한테 그 사실을 통지해서 자, 쟤한테 돈 갚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채권의 양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신 돈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거, 이걸 채권의
포기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중요치 않아요. 해서 매매, 교환, 임대차가 뭐가 되고 채권 행위가 되게 될 테고 나머지는 물권 행위다. 이렇게 갑니다. 채권 행위는 자신에게 처분 권한이 없더라도 유효한 것이고요. 물권 행위는 자기에게 처분 권한이 있을 때만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마지막 유상 행위 따로 외울 거 없어. 매매, 교환, 임대차가 뭐가 된다? 유상 행위에 해당된다. 나중에 낙성 계약할 때도 뭐야?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좀 어려운 거. 자, 이게 물권 행위와 채권 행위라는 개념. 이것만 조금 까다롭고요. 나머지는 좀 비교적 간단한 주제. 이 정도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가볼까요? 권리 변동이라고 해서 한 문제 나왔었죠. 그래서 자, 이것도 권리 발생 얘기만 체크를 해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에 이제 세법에서 취득세 관련한 부분이 시끌시끌하게 나오게 되는데 하여튼 골치가 아파졌어요. 지금 법이 개정이 돼야지 뭐 지금 나온 안들이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시험 보기 전에 개정이 돼버리면 거의 아사리판이 될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는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 자체는 거의 출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이런 것도 지금 얘기하기로는 지금 그런 얘기 나오고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거의 다 지금 이제 법이 통과가 되면은 그렇게 되니까 올해 시험이랑 별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든 올해증을 따야 돼. 이거 이제 어렵게 몇 개 외워놓은 게 있는데 법이 또 개정이 됐다고 해서 뭐라고 시부리게 되면은 그동안 외웠던 거랑 뒤죽박죽이 되면서 아사리판이 돼버리게 된다. 어떻게든 간에 증을 따고 나가야겠다. 이 험한 꼴은 더 이상 보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다시 물권의 취득이라자 권리 발생이라고 해서 원시 취득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죠. 그래서 건물의 신축이라고 하는 것 좀 특이한 게 점유 취득 시효라고 하는 것. 나중에 물권법 송발 주제죠.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인에게 바로 점유한 사람 최종 등기 명인에게 등기 청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등기 넘겨받게 되면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출제 포인트 거기에 근저당권 등이 있다면 어떻다? 근저당권을 떠안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어찌됐든 우리 판례에서 점유 취득 시효도 뭐로 보고 있다? 원시 취득. 2개 정도. 건물 신축하면 신축한 사람이 어떻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안 하더라도 신축한 놈이 그냥 소유권을 갖게 된다. 내 땅이 아니라 할지라도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될 것이고 점유 취득 시효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승계 취득은 구권리자의 권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야. 그래서 아까 원시 취득은 구권리자의 권리가 없어도 자, 그냥 취득하는 개념에 비해서 자,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승계 취득은 구권리자의 권리를 전제로 한다. 그래서 이건 뭐 등기법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승계 취득, 구권리자의 권리를 다 뺏지 않고 일부만 떼내는 거, 그중에서 사용수익 권능을 떼내는 걸 지상권의 설정, 지역권의 설정, 전세권의 설정, 이에 비해서 처분 권능을 지배하는 것을 저당권의 설정이라고 해서 이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을 했다고 해서 구권리자만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비해서 구권리자의 권리가 통째로 신권리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이전적 승계라고 부르게 된다.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포괄승계와 특정승계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죠. 특히 등기법 할 때 필요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포괄승계, 하나의 원인에 따라서 수많은 권리 의무가 동시에 옮겨가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포괄승계,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포괄승계 한 유형, 포괄유증이라고 하는 또 포괄승계 한 유형. 근데 등기법 할 때요, 상속 같은 경우는 단독 신청에 비해서 유증은 어떻다? 공동 신청이다. 이런 게 나중에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특정 승계, 매매 증여 이런 것들의 이해시각,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하나의 법률 권리 등이 이전하게 되는 현상을 가리켜서 특정 승계, 가끔 시험 지문에서 특별 승계, 특정 승계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건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용어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별 큰 포인트가 안 되기 때문에 띄엄띄엄 보게 되면 나중에 등기법을 볼 때도 그렇고 지문들 보기가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해서 자,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승계 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주로 우리가 논의할 게 이전적 승계가 될 테고, 자, 특정 승계는 매매 증여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현상, 이에 비해서 포괄 승계라고 하는 것은 상속과 포괄 유증 등에 따라서
자, 하나의 원인에 따라 수많은 권리의무가 동시에 옮겨가는 현상,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있었고요. 자, 지금 문제 한 6문제 되나요? 해서 가보겠습니다. 법률행위 종류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채권 행위, 의무 부담 행위는 매매 교환 임대차가 있다.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뭐가 돼?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계약의 해제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을 틀리게 뽑아냈고요. 3번 처분 행위라고 하는 거, 지상권의 설정 행위라고 하는 거에서 다시 갑시다. 처분 행위와 대응하는 개념이 뭐가 된다? 채권 행위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채권 행위는 뭐가 되고, 매매 교환 임대차, 이게 채권 행위다. 나머지는 다 뭐에 해당된다? 처분 행위 또는 물권 행위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해서, 아까 채권 행위는 타인 권리 매매 등도 가능했던 데 비해서, 즉 자신의 정당한 원이 없어도 채권 행위는 유효했던 것에 비해서 물권 행위, 처분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정당한 원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남의 땅에다가, 자, 남의 땅에다가 지상권 설정을 허락해서 등기를 허락한다,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매매교환 임대차 뭐가 된다? 바로 유상 행위다라고 할 것. 그리고 자, 증여는 무상행, 큰 쟁점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건 이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계약의 종류를 따져 묻는 패턴 문제.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거, 준법률행위. 이거 되게 까다로웠어. 26회 때인가 나왔던 문제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게 법률행위라는 개념만 뒤지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동의, 취소, 추인, 해지 해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아까 법률 효과라고 하는 거,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있었죠. 하나가 법률 행위.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 수에 따라서 단독 행위와 계약 등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다. 단독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 동철, 상추, 취해라고 하는 것과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 물권의 포기라는 개념이 있었죠. 한편 법률 규정에 따라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서 준법률행위, 이걸 쓰면 안 돼. 아무 의미가 없어. 이 문제는 문제 볼 때 겁나 스트레스 받으면서 어디 보자, 대충 보는 거야. 동의, 자, 취소, 추인, 해지, 요거 아는 거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별개의 거다. 해서 동철, 상추, 취해, 요거랑 비교하는 형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지. 준법률행위의 종류가 뭐고, 이런 것들 뒤에 나와요. 근데 거기를 쫓아가시면 공부량이 더럽게 많아져서 이도저도 되지 않습니다. 해서 이 문제 답은 3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검토를 하게 되면은, 자, 지금 그 다음 문제를 26회 문제가 되겠고요. 자, 28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해서 저당권의 설정이라고 하는, 요걸 틀리게 뽑았네요. 저당권의 설정은 그 권리자의 권리 일부만 가는 거죠. 이걸 설정적 승계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설정적 승계에서 답은 1번 틀렸고요. 자, 2번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모르겠어요. 예, 버리시면 됩니다. 준법률행위 등을 짬뽕을 해놓은 건데 쫓아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1번. 그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에 있어서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 조건의 성취, 그 다음에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 103조, 104조 있었고요.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라고 하는 거. 답은 농지 매매계약, 농지거래계약에 있어서 농지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농지증이 없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농지 매매계약은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해서 좀 옛날에 나왔었고, 하여튼 간간히 잊어버릴만 하면 툭툭 던지고 나오는 게 농지 매매계약에서 농지증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자,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셔서 표의자가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끄트머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옳은 편. 2번, 상대방이 정당한 서의 없이 통제 수령을 거절한 경우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생긴다라고 할 것. 3번,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 증명 우편이 도달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라고 할 것. 4번,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 제한 후 끄트머리 효력이 없다. 틀렸죠?
자, 바로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걸 다 또박또박 보시면 당합니다. 끄트머리 효력이 없다. 보는 순간 느껴야 돼.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이게 왜 틀렸냐가 아니라 말 자체가 되지 않는 아주 더러운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7회 때 구성이 됐었어요. 27회 때. 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망, 제한 능력 나오면 끄트머리 가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게 시험을 위한 시험이다 보니까 이렇게 외워서 접근하실 것. 5번. 자,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 증명 우편이 도착했으나 그 수치를 거절하는 경우에도 도달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도달의 의미,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도달이라고 부른다. 해서 이 문제 답은 4번 이렇게 보셨고요. 하나 더. 자, 지금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자, 1번을 답을 뽑았나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원칙적, 예외적인 문제가 아니야. 진이 아닌 의사표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뭐가 되고 무효가 될 것이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될 테고, 선이 무과실면 어떻다? 유효라고 할 거. 1번 틀리게 다 뽑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통지를 발송하는 점점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상대방에 있는 의사표시, 상대방에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그 다음에 4번 겁나 끄트머리. 자, 공시송달에 따라서 송달하실 때 의미 없고요. 5번 보통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됐던 사실만으로는 도달을 추정할 수 없다. 내용 증명, 등기 우편이 됐을 때 없다. 도달을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검토 드릴 주제. 자, 30회 때 약간 어렵게 구성을 했어요. 사례를 만들어서 수험생들이 좀 부담스러웠어요.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 계약에 대해서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이제 뭘 한다? 해제. 을이 아마 채무 불이행을 했나 봐요. 그래서 해제 의사 표시를 을에게 발송했다. 내용 증명 우편 양식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자, 보니까 갑이 그 후 사망하면 효력을 잃는다. 틀렸죠? 자, 사망해도 다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 을이 갑의 해제 의사표시를 실제 알아야지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틀렸죠? 도달의 의미,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으면 어떻다? 이때 도달을 추정하죠. 그 다음에 자, 갑은 내용 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 일방적으로 의사표시, 해제 의사표시 처리할 수 있다. 철회라고 하는 거고, 철회라는 건 몇 개 안 됐었죠. 의사표시가 도달되기 전에는 어떻다? 철회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계약의 무권 대리에 있어서 뭐가 있었지? 계약의 무권 대리에 있어서 선의 상대방, 선의 추인 또는 추인 거절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처리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4번, 갑의 내용 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됐다고 보면 상당하다 해서 좀 밋밋한 답을 4번을 뽑았었고요. 갑의 내용 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 을이 성년 개시 뭐 저쩌고 했을 때 효력을 잃는다 해서 도달하면 어떻다? 그대로 유효, 도달이 되는 것이지. 중간 얘기는 자, 어렵게 꽈놨는데 신경 쓰지 마시라. 그래서 시험 문제 풀어보면 꼭 5번처럼 이상한 얘기를 던지는 수가 있어요. 항상 쉽게. 자, 도달하면 어떻다고요? 그냥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 것이지. 그 다음 얘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자, 요 정도까지 해서 민법 총칙에 관한 내용들 정리해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